여러분은 국적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프랑스 미쉐린 3스타 셰프였지만 한국의 김치에 매료되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몰랐던 딸이 갑자기 한국을 찾아왔죠. 30년 전 제가 미쉐린 별을 쫓느라 외면했던 한국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김치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제 딸의 존재. 저는 어떻게 딸의 마음을 얻고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저와 제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치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는지 말이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마르셀 르몽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을 30년간 운영했고 은퇴 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김치에 인생을 걸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 세계 최고의 프랑스 요리사가 한국 음식 때문에 국적을 포기한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여성이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죠. 음식 전문 저널리스트 한지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지윤은 제가 최근에서야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보낸 편지를 받고 진실을 확인하러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한옥과 김치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죠. 그날 아침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장독대 뚜껑을 열고 김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정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윤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딸이 실제로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마르셀 르몽 씨신가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지만 지윤은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제 한옥은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받은 수많은 요리, 상과 함께 최근 받은 김치 르몽이라는 별명이 적힌 신문 기사들이 걸려 있었죠. 지윤은 집안을 둘러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가 그렇게 좋으세요? 국적까지 포기할 정도로요?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발효의 과정이 인생과 비슷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처럼요. 지윤은 차를 마시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저를 찾으셨나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당신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저는 지윤을 데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통 한옥에 살고 계신 김복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걷는 내내 지윤과 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복녀 할머니는 마당에서 물을 썰고 계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리고 깊은 주름이 각인된 얼굴은 평생 장독대를 지켜온 증거였죠. 할머니는 저희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이구, 마르셀 선생. 오늘은 누구랑 왔는가? 제 딸입니다, 할머니. 한지윤이라고요. 복녀 할머니는 지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운 각시가 왔구만. 어서 앉아 김치 좀 맛봐. 지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제 김치 스승이세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죠. 할머니는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내오셨습니다. 지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정말 맛있네요. 복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김치는 사람 마음 알아본다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맛있는 김치 앞에선 다 풀리는 법이야. 할머니는 지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장독에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까지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지윤도 점차 할머니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르셀 선생 처음 왔을 때는 말도 못 알아들어서 참 고생했지. 그래도 김치만큼은 금방 알아봤어. 프랑스 최고 셰프라더니 김치 맛은 제대로 아네 싶었지. 지윤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김치에 빠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구원이 필요한 법이야. 마르셀 선생은 김치에서 그걸 찾은 것 같더라고. 그날 저녁 제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김치가 당신의 구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를 알기 전과 후로 내 인생이 나뉘었어요. 김치가 아니었다면 당신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한옥에 도착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제 모습과 한국인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지윤의 어머니 한미영 씨였습니다. 미영을 만난 건 제가 파리에서 요리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왔었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만 저는 미쉐린 별을 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외면했죠. 지윤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미영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당신을 찾아주는 것이었죠. 저는 미영이 남긴 편지와 지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윤은 눈물을 참으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정착하고 김치에 빠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김치를 알아가면서 깨달았죠. 김치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발효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평생 놓친 것들이죠. 며칠 후 마을에서 김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가하기로 했고 지윤은 관람객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르신들 중에는 외국인이 김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있었죠. 외국인이 감히 김치를? 우리 전통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 지윤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김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국적까지 포기했어요. 김치의 맛으로 평가해 주세요. 대회에서 저는 제 특제 김치, 르몽 김치를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요리 기법과 한국 전통 김치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죠. 놀랍게도 2등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윤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달빛 아래 장독대 옆에 앉아 저는 지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쉐린 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 어리석음, 성공 뒤에 찾아온 공허함, 그리고 우연히 한국 여행 중 김복녀 할머니의 김치를 맛보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까지. 김치가 아니었다면 널 못 찾았을 거야. 김치는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줬어.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프랑스인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지윤은 제 김치 연구소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고 지윤은 현대적인 마케팅 방법을 제안했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우리가 김치를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지윤은 LA 회사로부터 서울지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죠. 같은 시기 복녀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마르셀 선생, 이제 내 김치 비법은 다 가르쳐줬어. 앞으로는 자네가 이어가야 해. 저는 지윤과 함께 김치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김치의 맛과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죠. 복녀 할머니의 손자 박민우도 푸드 스타트업 경험을 살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와 지윤은 처음엔 티격태격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연구소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윤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서울에 좋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지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괜찮아 보이던데. 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냥 김치 학교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사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단다. 김치의 발효처럼 사랑도 시간이 필요하지. 마침내 김치 학교 개소식 날이 왔습니다. 같은 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공식 발표했죠. 많은 언론이 모인 가운데 저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지훈도 아름다운 한복 차림이었죠. 개소식 단상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김치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잃어버린 딸도 찾게 해주었고요. 앞으로 이 김치 학교를 통해 한국의 위대한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은 저를 데리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미영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앞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예요. 결국 찾아왔네요. 이제 저희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당에서 저와 지훈 그리고 민우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은은하게 빛났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파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은 파리도 서울도 아니야. 바로 너와 함께 있는 이곳이야. 장독대 위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김치는 국경을 넘어 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저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한 셰프, 그리고 김치를 통해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철학이자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코엔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긴장감이 일상이 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온 법률가죠. 여러분은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듣게 될 겁니다. 동생의 일방적인 결혼 선언에 분노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제가 어떻게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법정에서만 치열하게 살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텔아비브의 불안과 서울의 평화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어머니도 안정도 잃은 상황에서 동생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쟁의 그림자보다 더 짙은 사랑의 색채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텔아비브 대법원 건물 내 제 사무실. 요즘 저는 경계 경보가 울릴 때마다 곧바로 대피소로 이동하는 훈련이 몸에 배었습니다. 헌법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오늘은 다행히 경보가 울리지 않아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동생 레이첼이었습니다. 언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 영상통화로 전환하자 오랜만에 보는 레이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한국 유학 중이던 레이첼은 돌아오지 못했죠. 걱정했지만 그곳이 더 안전하다 생각해 묵인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레이첼은 행복에 들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랑? 어떻게? 언제부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레이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전에 만난 사람이라니요. 언니,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만났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정에서 차분하게 논리를 펼치던 제가 그날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레이첼, 생각해봐.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시고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데? 네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레이첼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2달 후. 저도 와주길 바란다고 했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텔아비브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동생의 결혼 소식. 너무나 큰 괴리감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23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그때 레이첼은 고작 15이었습니다. 제가 법대 공부를 마치고 어린 동생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레이첼을 위해 제 꿈과 청춘을 조금 미뤄둔 셈이죠. 할머니가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레이첼이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도 할머니의 조언으로 보내기로 했죠. 사라, 너무 걱정하지 마. 레이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그날 밤 저는 레이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냉정하게 결혼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아버지의 간병인이었어요. 사라 씨, 급히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버지는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빠르게 호전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병실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라, 너는 항상 책임감 강한 아이였지. 내 건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 삶을 뒤로 미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를 위해 강해지려 했던 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레이첼이 결혼한대요. 한국 사람이랑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약하게 웃으셨습니다. 가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 너도 한 번쯤은 내 삶을 살아보렴.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말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삶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때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질서였습니다. 불안한 고국과 달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지만 영어로 된 안내판이 많아 다행이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텔아비브의 공공장소에서 항상 느끼던 긴장감이 여기서는 없었죠. 그 생각을 하던 찰나 갑자기 지하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며 비명이 들렸어요. 제 앞에 있던 어르신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지만 저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재빠르게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한국말이었지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침착하고 숙련된 모습이었죠.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의 차분함이 눈에 띄었어요. 몇 분 후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고 영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영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을 인계했죠.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Are you okay? 그가 제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Yes, thank you. You handled that very professionally.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방청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사라 코엔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이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레이첼 코엔의 언니신가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훈은 다름 아닌 레이첼의 약혼자 민준의 형이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던 레이첼이 갑자기 일이 생겨 못 온다는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걸 본 이지훈이 대신 공항에 나왔다가 지하철에서 같은 차량에 타게 된 것이었죠. 세상에 정말 운명인가 봐요. 이지훈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운명이라. 법정에서 오직 증거와 논리만 믿던 제가 운명이란 단어에 가슴이 설렜다니요. 이지훈의 안내로 레이첼과 민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레이첼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왔구나. 보고 싶었어. 레이첼의 품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저 동생이 보고 싶었다는 사실만 느껴졌어요. 민준은 생각보다 인상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동에서 동생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옳은 결정인지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의 부모님이 초대하신 저녁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살고 계신다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갈한 마당과 나무로 된 기둥, 따뜻한 온돌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 모두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사라 씨, 많이 드세요. 레이첼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특별히 준비했답니다. 민준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어는 몰라도 그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식사 중 민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많이 걱정됩니다. 뉴스로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직접 겪고 계신 사라 씨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 나라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민준 어머니가 레이첼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이제 사라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의미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따뜻함, 포용, 사랑. 불안으로 차가워진 제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훈이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레이첼의 권유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역사,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70년 전에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들을 바라봤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피난민들의 사진. 현재 중동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나요? 텔아비브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외국의 도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가 강했죠. 사라 씨 나라도 반드시 평화를 찾을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법정에서 항상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습관이었죠. 다음으로 간 곳은 서울시립병원이었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지 의아했지만 이지훈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난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병원 로비에는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동 지역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중동 평화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평화를 위한 연대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중동 평화에 관심을 갖나요? 이지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도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요. 우리도 전쟁의 상처를 알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지훈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고 저는 그것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말리러 왔던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행복해 보였고 민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다시 나빠졌다는 병원에서의 연락이었어요.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저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내 생활이 있잖아.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내가 다녀올게. 이지훈이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나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공항에 도착하기 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고 저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공항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사라,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의사들이 너무 과민하게 굴어서 너한테 연락했나 보네. 아버지의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게요, 아버지.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돌아오지 마. 너무 오래 참았잖니?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너도 살아봐. 나 때문에 돌아오면 절대 용서 못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야.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잖아. 이번엔 너를 위해 살아봐. 통화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고개를 들어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며칠만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라네요. 이지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연히 서울에서 열리는 UN 산하 법률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분쟁 지역에서의 법의 역할이었죠. 이지훈의 도움으로 참관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여러 국제법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였기에 흥미롭게 들었죠. 질의응답 시간, 갑자기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로는 이스라엘 대법원 소속 사라 코헨 판사님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놀랐습니다. 아마도 등록 시 제 직업을 적어둔 것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일어섰습니다. 저는 판사가 아닌 헌법 담당 조사관입니다만 말을 시작했을 때는 냉정했습니다. 법적 상황, 헌법적 도전, 사법체계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법전을 들고 긴장 속에서도 법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법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차분한 법률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늘 정의와 책임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아프신 후 동생을 키우며 국가를 위해 일하며. 하지만 이젠 나 자신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참석자들이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국제법 관련 NGO 대표도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이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제안했습니다. 한강에 가보실래요? 서울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에요.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사라 씨, 오늘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지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요. 법률가가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데. 이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더 머물러 준다면 그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레이첼의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준 어머니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의 조화가 아름다웠습니다. 식장에서 레이첼을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생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죠. 축사를 부탁받았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저는 레이첼의 언니로서 오늘이 올 줄 몰랐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일상인 시간 속에서 사랑만큼은 확실한 것이었네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먼 타국에서.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니까요. 민준 씨, 고맙습니다. 우리 레이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첼아, 용감했던 내 선택을 지금은 축복할 수 있어. 언니가 늘 응원할게. 박수 소리 속에 축사를 마쳤습니다.
레이첼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레이첼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서. 네가 참 자랑스럽다. 결혼식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났던 국제 NGO 대표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거였어요. 중동 분쟁 지역의 법적 상황을 국제법적으로 조사하는 팀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을 베이스로 활동하면서 본국 상황도 돕는 역할이었죠. 큰 결정이었습니다. 텔아비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새로운 기회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아버지와 상의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를 잡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결국 저는 한국 NGO 단체의 국제법 자문으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텔아비브 대법원에는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6개월 계약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는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파티가 끝나고 조용한 정원에서 이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면서요? 이지훈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여전히 중동 평화를 위한 일이면서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아니었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제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계약금을 대신 넣어두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도 되고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지훈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급한 고백도 서두르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시작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텔아비브와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낯선 나라에서 나는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사라 코헨, 이스라엘 법률가이자 레이첼의 언니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텔아비브의 평화로운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국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 삶도 함께 살아가기로 한 결심.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지훈이었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 구경시켜드릴까 해서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희망의 불빛을 위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코헨,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